자, 7단원 287페이지로 되어 있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쉬운 거야. 그냥 같이 읽으면 되고요.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 몇 군데만 하면 될 겁니다. 필기할 것도 거의 없을 거고, 이게 해설 교과서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는 이제 흑백으로 좀 프린트가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화면으로 보면 약간 파란색 같은 설명 있지, 그죠? 이런 설명들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좀 졸지 마시고 같이 읽어만 보면 되니까 좀 지루해 줄 수도 있겠지. 그럼 수업이 내가 수업을 못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내용도 지루해. 좀 멍 때리지 말고 잘 들어봅시다. 꼭대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오네. 다음은 로봇 시대의 변화를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공부하는 게 글쓴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뭘 찾을 거냐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찾을 거고요. 문제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애매해.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일지 등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시험 문제는 일단은 내용 파악 문제 수준에서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그 로봇이 발전했을 때 인간의 일, 쉽게 말하면 이제 직업, 직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직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겠지. 제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도 하고 미래사회 로봇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에어컨 좀 틀까? 제일 먼저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직업 1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니? 세인이 알아? 점점점 로봇이 대체를 하잖아.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편의점 알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럴 수 있겠다. 저기 시은이나 준하는 이제 이사 갔으니까 시은이 알 텐데, 그 벽선한상 아파트 입구에 거기 무인 카페 하나 생긴 거 알아? 뚜레쥬르 옆에 24시 무인 카페 생겼지. 그거 볼 때마다 나도 준하처럼 그런 생각해. 아씨, 알바 없어지겠다. 그 무인 빨래방도 있고 코인 노래방도 사실은 뭐 비슷하고 그러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걸로 조사되었을까? 좀 전문직위에서. 강사? 안 돼. 나 뭐 먹고 살아? 나 할 줄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강사는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없어져요.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바에야. 왜 안 없어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뜨거워. 두 번째가 뭐 뽀로로 같은 애가 등장해서 안녕 나는 뽀로로야 이러면서 막 강의를 찍어서 해도 될 것 같지. 니네들이 안 봐? 우리나라 인강 강사분들 실력 좋으시잖아. 근데 인강을 통해 성적 오르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인강을 듣는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그 인강을 완강하는, 다 끝까지 듣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퍼센트가 27%가 안 나온대. 뭐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선생님이 내 유튜브 강의를 보진 않으시겠지? 비대면 수업할 때 잘 들어? 에이, 뻥치시네. 세인이 잘 들어? 세인이란다. 시은이 잘 들어? 안 듣지? 우리 미름만 봐도 잘 안 들어. 6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듣더라고. 남선중학교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열심히 듣더라고. 이제 처음이니까. 지금은 잘 안 듣던데. 적당히 듣고 적당히 딴짓하던데. 그래서 이 AI가 대체하기가 힘든 영역이 교육이야. 제일 1등으로 없어질 게 변호사래요, 변호사. 그 다음이 뭐였더라? 의사였나? 의사 없어지는 건 좀 무서운데, 약사 없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계에다 약 넣어놓고 그냥 탁 하면 두두두두 쥐가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지문에서.
그래서 로봇 시대와 인간의 일에서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글쓴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질 것이다. 필기할 필요 없겠죠, 이거.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요거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문제점 파악과 거기에 연결되는 해결책 파악을 지금 글쓴이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야.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설 교과서라서. 그리고 조금만 더 확장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게 이제 조금만 지문을 어렵게 넘어갔을 때 여기 수능 비문학과 같은 성격, 또는 수능 비문학이 흔히 말하는 독서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읽기법, 이런 식으로 이 교과서 단원이 구성이 된 건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우리가 내신용으로 지문을 읽는 거랑 수능형 독서 비문학 지문을 읽는 거랑은 그 접근 방법이 달라. 이제 수능을 위한 어떤 그런 대비적 차원에서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철저하게 내신에 맞춰서 일단 요걸 할 거고요. 수능형 공부는 요 내신 끝나고 10월 달에 조금 살짝 이제 기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비니까 그때 살짝 할 겁니다. 자, 밑에 작품 해설해 보시면은요, 이 글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이나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뭐한다? 위협하게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로봇이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도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 예를 들어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밑에 제재기간 표를 보시면 글의 특징 중에 하나만 찾으면 뭐라고 적혀 있어? 1번.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냥 선택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고, 해결 방안으로 이건 줄만 글게요. 이제 글자가 화면상으로는 작을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해제의 세 번째 줄 마지막 문장. 개개인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것을 제안한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지문에 나올 거야. 그거를 좀 찾아보면 되겠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제재기관, 설명문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설명문이니까 성격은 당연히 설명적이고 인과적이고 설득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인과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 로봇 시대에 왜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왜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징 2번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로봇 시대에 대한 전망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봇 시대가 야기하는 문제점, 아까도 말했듯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해결 방안은 요거예요. 아까 위에 나온 거. 어렵지 않아.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글의 구성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본문을. 그냥 읽어나가는 형태의 강의가 될 거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어. 그냥 잘 들어봐야지 뭐. 잠깐만. 자,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온다. 뭐 하고 있다? 밑에 조그만 설명 다 나와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세대를 열었다면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읽은 이 문장.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키워드 증기기관, 18세기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증기기관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죠. 18세기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단정 짓냐? 제1의 기계 시대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그 아래 문장을 그냥 바로 갈까요? 아래 문장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디지털 컴퓨터, 너무 색깔이 진하다. 디지털 컴퓨터 제2의 기계 시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 내신하는 거니까. 어떻게 기억을 할 거야? 증기기관 1기계 산업혁명, 디지털 컴퓨터 2기계 시대에서 1기계는 증기기관 산업혁명, 2기계는 디지털 컴퓨터. 내신이니까 요 정도 키워드 연결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의 기계 시대에는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단 설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1의 기계 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벽돌을 나르고 뭐 물건을 자르고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육체 노동,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가 있을 거고 그 건축가의 설계도에 따라서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있겠지. 돈은 누가 많이 벌겠어? 건축가가 많이 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종에 대한 급여가 단순 육체 노동은 사실 돈을 많이 못 번다라는 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18세기 산업혁명 때 뭐 컴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기계적인 분업화가 되고 단순 육체 노동 쪽으로 가는데 기계가 그런 단순 육체 노동을 점점점 대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제1의 기계 시대에는 저임금 육체 노동을 그 기계가 대체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손으로 벽돌을 날랐지만 산업혁명 제1기계 시대 때는 벽돌을 나르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벽돌을 날라버린다고. 참고로 산업혁명 때 이렇게 저임금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 생산성의 증대지. 물건을 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람은 5시, 6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기계는 밤새도록 돌릴 수 있잖아. 그래서 생산성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져. 그래서 인간이 풍요로워지지. 근데 그 다음에 생긴 문제가 뭐였을까, 영국에서? 물건은 더럽게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드는 거야.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이 물건을, 야, 이것이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다른 나라한테 가서 팔자. 근데 다른 나라가 뭐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가 무조건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영국이. 그게 바로 뭐야? 식민지 정책이야.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를 확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지.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대영 제국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 지구의 뭐 절반인가? 엄청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뭐 인도 같은 나라도. 그래서 인도에다가 그 물건을 팔고 거기서 뭘 가지고 와? 영국 애들이. 마약을 가지고 와요. 아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자니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좀 아편쟁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 아편을 들고 어디를 가?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편을 팔아버려. 그러니까 중국에선 빡쳐가지고 배에다 불 질러버리지. 그래서 영국이랑 전쟁해. 영국이 이기고. 이게 무슨 조약이지? 그래서 조약을 체결해. 난징 조약이라 그래.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공부나 학업에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나 세계사 같은 거는 공부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모로 되게 좋습니다. 자, 먼저 다시 볼게요. 제1기계시대에는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했지만,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1기계시대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해? 2기계시대가 더 중요해. 제2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 작업으로 여겼던 업무마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이 문장이 더 중요하겠죠? 지적이고 정신적인 직업, 이렇게 체크.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돼? 키워드만 볼게요. 잘 봐. 키워드만 보시면 증기기관 제1기계 산업형, 왜 이래? 저기요, 고객님?
산업혁명. 그때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노동, 여기 안 나와요. 저기요, 고객님. 저임금 육체노동을 대체. 이렇게 키워드로 디지털 컴퓨터, 제2기계 시대, 지적, 정신적. 이렇게 키워드로 좀 잡아서 1과 2를 좀 나누는 식으로 지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퀴즈 대결이 아니라 한 3년, 4년 됐나? 그 알파고가 그 바둑 누구였지 그거? 이세돌 선수랑 바둑 떠가지고 3판 져서 2판 이겼지? 이세돌이 1판 이겼지? 그게 엄청 대단한 거라며? 가능성이 뭐 얼마나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거라 그러더라고.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인간을 이기기도 했다.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응? 저 뭐야? 나 벌레 되게 싫어하는데. 야, 시은아, 왜 벌레를 데리고 왔어? 키우는 애, 섰어. 기다려. 모기 같은데, 그지? 개 커, 이씨. 가만 있어. 야, 살충제가 어딨어? 저 꼽아놓는 살충제는 있는데. 됐어. 있어. 잡았다. 개 무서워, 씨. 야, 저기, 유경아, 그, 바깥에서 떨어지겠다. 안으로 좀 넣어놓자. 나 진짜 무서워. 나 소름 돋는 거 봐. 소름 돋는 거 봐. 야, 나 못 만져.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준하가 좀 어떻게 해봐. 안 보고 할래. 나 진짜 무서워해. 소름 돋는 거 봐. 유리야, 이렇게 사람을 한심하게 쳐도 사람이 무서워할 수도 있지. 다 누구나 심적인 트라우마와 공포의 대상은 존재하는 거야. 진짜 난 농담이 아니라 옛날에 새벽 2시에 몇 살 때였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디 수련회 같은 걸 간 거야. 갔는데 나는 좀 늦게 출발을 했네. 아직도 기억나. 용문산이라는 곳이었는데 도착하니까 밤 11시야. 산 밑에 도착을 하니까.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길도 안 보여. 나 혼자 그거 걸어 올라갔거든, 2시간 동안. 그 밤에. 막 가다가 길도 잃어가지고 막 헤매고. 안 무서워해.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그냥 아이씨 이러고 그냥 가거든? 근데 나 곤충은 진짜 무서워해. 내가 좀 이길 수 있는 곤충이 딱 세상에 2가지밖에 없어. 파리, 모기. 근데 쟤는 안 돼. 쟤는 좀 커. 이렇게 그냥 잘 때 이렇게 요 정도 있지 얘. 그치? 에이씨, 이 정도 모기 아니면 예전에 우리 미르가 애기였을 때 잠자리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탁 잡은 다음에 나 못 끄네. 미르야, 잠자리 잡았어. 미르가 막 와. 아빠 꺼내줘. 못 꺼내. 네가 꺼내. 못 꺼내. 그럼 미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미르는 그런 걸 별로 안 먹고 지렁이도 막 손으로 잡고 막 그래. 손을 넣어봤는데 잠자리가 그 안에서 푹 이럴 거 아니야. 이 지지배가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날개 잡을 그런 섬세함이 없으면 어떡해.
이미 세상을 떠났어. 아직도 기억나. 야, 미래야 잠자리 그렇게 잡으면 분명히 소리 들렸어. 우둑. 그리고 아유, 저 죽었네. 딱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 딱 근데 모가지가 동그랗잖아. 똑 떨어져가지고 우리 미르 아빠 다시 잡아줘. 잔인한 지집애. 미르 5살, 6살 이럴 때. 아, 나 되게 무서워해, 진짜. 군대 있을 때 탈영 신고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 곤충 때문에. 국가초소가 있거든요? 국가초소가 되게 높아. 이게 쭉 걸어, 국가초소 이제 올라가야 돼, 계단으로. 탁탁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어. 보초근무를 쓰러, 낮에. 근데 이게 초소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 무당벌레라고 하죠. 그 빨강색에 검정색 점 있는 새끼들. 졸라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와, 진짜 무슨 몇백 마리처럼 붙어 있어. 내려왔지. 여기서 보초 근무를 서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면은 이제 통제실에서, 헬기부대에 있었는데 운항 통제실에서 이제 보초 잘 쓰고 있나 이제 망원경으로 쭉 본다고, 운항 통제실에서. 여기서 총 들고 딱 이러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안 보여, 초소에. 그러면 군대에 비상대기조라는 게 있어. 그 요즘에 드라마 DP처럼 뭐 누구 잡으러 가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상대기조 출동했잖아. 이 새끼 나 탈영한 줄 알고. 나 이렇게 밑에 총 들고 서 있었지. 와 오더라고, 찝차가. 왜 오지? 또 중대장이야. 충성 안녕? 이랬더니 이 개새끼야 너 뭐해? 그러더라고. 예? 이 새끼야 보초금을 안 해서 세! 그래서 엄청 나 그 진짜 영창 징역 갈 뻔했어. 죄송하다고. 중대장이랑 좀 평소에 좀 친하기도 했고, 얘기나 들어보자. 이 새끼야 너 왜 밑에 있어? 뭐 어떻게 거짓말하기도 뭐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 벌레가 무서워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올라가 보시라고. 중대장이 딱 올라갔더니 이게 무당벌레. 너 이 무당벌레 무섭다고 거기 서 있니? 나 그래서 그날 뒷얘기는 안 할게. 엄청 슬펐던 일이 있어. 이제 뒤로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나 곤충 겁나 소름 돋아. 곤충 겁나 무서워해. 예전에 집사람이랑 결혼 초기에 집에 사마귀 한 마리가 걸어 들어온 거야.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위에 사마귀가 한 마리가 시떡 이러고 있어. 우와! 문 닫고 나왔잖아 그냥. 그러니까 집사람 올 때까지 거실에서 이렇게 기다렸어. 2시간. 여기서 뭐하냐고. 그래서 방에 괴물이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같은 남자 만나. 진짜 되게 무서워. 좀 이따 준하가 좀 잘 해줘. 알겠지? 준하는 강하니까 상남자. 그냥 모기 새끼 일로 와. 자 볼게. 나 진짜 되게 식은땀 나. 가려워. 땀난 거 봐.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게 뭔 개짓거리야, 씨. 나 편집할 줄도 모르는데, 씨. 씨. 야,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원진이만 몰래 보내주자, 그냥. 저기 원진이한테 USB를 좀 갖고 오라 그래. 영상 못 올리겠다, 이건 망했다, 야.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이씨 읽었잖아, 병신아, 이거 아까. 여기서부터. 기계학습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의 딥러닝이라고 하죠.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행착오를 뭐하며? 거치며, 이제 선택지에다가 오답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뭐 얘네들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답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일치성 문제 판단의 그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지문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선택지에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내든가 아니면은 뭐 산업혁명의 2기계시대 이러고 내든가. 산업혁명은 1기계시대야,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의 단어를 조금만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풀 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오답 유형을 많이 낼 만한 구절들만 좀 찾아줄게요.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각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등이 등장하였다. 이게 지금 뭘 해준 거야? 이 글의 가장 큰 특징.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아주 많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체크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어? 글쓴이가 전망하는 로봇 시대의 문제점.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구나. 야, 나오라고! 일자리를 빼앗길 것 같구나. 요게 체크포인트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아이고 제2기계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지식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자 키워드 지식기반 업무, 앞에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 했던 거니까 체크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살짝 이 문장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여기 변호사 이야기 나오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변호사래요. 잘 몰라. 그냥 어서 나도 주워 들은 얘기라서.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지적 판단, 키워드 인지적 판단, 고도의 지적, 정신적 업무.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 육체 노동 그 이상의 제2 디지털 기계 시대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 판단이나 또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 그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의 범위는 축소되는 거지. 그죠?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넘어서서 여기까지 읽었고요.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3차 산업 네모쳐져 있죠. 잘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식이죠.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에다가?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선택지 같은 거 오답 만들면은 전문 직종을 제외한 지식 기반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되게 단어 하나 같은 거, 서술어 같은 것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일치성 판단에 오답이 나오니까 집중을 좀 하셔야 돼. 알겠지?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 문장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지문 전체는 문제와 해결 구조인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 등은 전부 다 무슨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문장을 보세요. 재교육을 받는다든가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뭐 하는 거? 익히는 거. 문장을 잘 봐야 돼. 이것만으로도 포인트.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은 오답을 만들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 선생님이 지금 연두색으로 형광펜 체크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아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얘는 해결책이다,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다. 요거 해결책으로 나오는 선택지 조심하셔야 돼. 예전에는 그랬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뒷문장에 뭐라고 나와?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쟁 상황과 시장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예를 들어주죠. 지금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015년 3월 30일 새벽 2시 캘리포니아 주 인근에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했다. 지진 발생에서 기사 보도까지 걸린 시간은 5분. 5분밖에 안 걸렸대요. 에? 야. 5분밖에 안 걸렸대. 왜? 기사가 로봇을 작성해서. 이는 작성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퀘이크봇이라는 기사 작성 로봇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진, 스포츠 경기 결과, 증권 시황에 대한 보도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보도는 점점 로봇의 일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하답니다. 선생님 친구가 저기 증권회사 지점장 논현동, 서울 논현동에서 증권회사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예전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시장을 다 읽어야 되고 뉴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예측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데이터,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가 나온대. 그래서 그 예측도에 따라서 그냥 하면은 아주 큰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AP통신 등 유수의 뜻풀이 뭐 직접 보시고 언론기관에서 수많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야, 왜 안 찍히냐 이거. 아유, 찍히라고. 여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는 뭐야? 로봇이 지금 인간의 인지적 능력까지도 뭐 침범한다? 대체하고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기사 작성 로봇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 기자가 쓴 기사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작성해내고 있다. 간단하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일자리 뺏기고 있다고. 수년에 걸쳐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하던 취재와 기사 작성의 고유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기억하자. 일자리 뺏기고 있다. 똑같은 말. 이번에는 의사, 약사야. 의사와 약사의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국내에서도 도입된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과거 의사와 약사가 수행했던 전문적 업무를 훌륭하게 대신하고 있다. 투약 정보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약품을 복용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로봇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약사가 설명을 안 해도 집에 가서 자기가 검색하면 된다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슨 약을 미루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잖아.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야, 근데 약 뒤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약 뒷면에 보면 약 성분이랑 다 나와. 무슨 정 이러고 다 나와. 그걸 인터넷에 다 검색해서 이렇게 보더만 어떤 약을 빼서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왜요? 그랬더니 이건 쓸데없는 약이라고. 소화제가 왜 들어있어? 이러고. 나 우리 집사람 존멋. 약산 줄 알았어. 인터넷 보면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주는 거 다 먹거든. 전문가의 업무를 자동화 프로그램이 대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맡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밑에 있는 문장에다가만 줄 글게요. 그러니까 특히 전문 직종에서 이런 예가 들어져 있지만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는 제조업 영역에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는 처음엔 어디에서만 했었는데 제조업 영역에서는 이제 주로 제1 기계 시대 때는 단순 노동을 대체했었으니까 제조업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서비스업 분야로 조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밑에 설명도
3차 산업의 일자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문직이 위험하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육체 노동만 대체했던 기계가 이제는 인간의 고유한 지적이고 정신적 능력인 인지적 영역인 전문직까지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의 일자리마저 로봇에게 내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까? 의문형, 문제점 제기. 농업을 제조업이 이를 다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대체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4차 산업이 인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가? 1차 산업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2차 산업에 기계가 투입되니까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근데 3차 산업에도 기계가 투입된 거야. 그렇다면 4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의 뜻은 뭐다? 줄글게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4차 산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1차 산업이 있었어. 근데 기계가 들어왔어. 사람들은 2차 산업으로 넘어가. 2차 산업, 기계가 들어왔어. 어디로 넘어가? 3차. 3차는 주로 서비스업이야. 근데 서비스업도 누가 대신해? 기계가 대신해. 인천 영종도 공항 가면은 그거 알죠? 그 이름이 있던데, 그 로봇?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애 있어. 그 이름이 있는데. 가서 걔를 툭툭 치잖아? 그럼 걔가, 가다가 빙글 돌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 모니터 터치거든? 아니, 음성인식도 돼. 이렇게 하면은, 네, 8번 게이트로 가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러고 가. 입국을 했는데 뭐 즐거운 여행을 해, 씨. 아무튼, 진짜로 그래. 우리 미르가온이 신기해가지고 졸졸졸 쫓아다니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힘들다, 어렵다, 서비스업도 다 뺏기고 있다, 4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쉽지? 지문 얘기 쉬워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 설명은 나중에 총정리할 때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숙련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별히 좀 전문가가 아닌 미숙련 노동자의 앞날은 더 암울하다. 전문가도, 변호사도 지금 일자리 뺏기게 생겼는데 전문 직종이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산업사회는 이들에게 단순 노무나, 노무투풀이 보시고요. 그냥 업무,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언제, 조심하셔야 돼. 언제? 산업사회는 누구애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단순 노무나 판매직 같은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뭐 했다? 제공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처음에 대체했던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얘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과거형이야. 앞으로 미숙련 노동자들은 로봇과 자동화에 밀려 평생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해결책이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떡하냐?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기술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를 우린 첫 번째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 봅시다.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 일자리에 어디에만 집중을 해보면 분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개수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100명 있다고 쳐. 근데 로봇이 변호사를 다 대체했어. 그럼 100명은 일자리를 잃은 거지. 이 100명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단순한 논리죠, 되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수학 못 보면 영어 잘 보고, 영어 못 보면 국어 잘 보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맞추면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지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국어 선생을 하는데 국어 선생이란 직업이 없어졌어. 그럼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만인가? 아니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취감이라는 것도 맛보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일자리라는 그 개수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경제학자나 정책 기획자에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개인의 관심사는 아니다. 야, 앞으로 국어 강사 다 하지 마. 그럼 저 어떡합니까? 편의점 알바에 예, 그럼 그거 하면 되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지 그거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강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두 가지 차원에 살펴볼 수 있다 그랬잖아.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동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일자리가 앞으로 뭐 될 수 있는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자리의 총량만 생각하면 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자리의 유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소민아 저기 1시까지만 2시간만 밖에서 좀 해. 아니 1시간만 밖에서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덕분에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늘어나면 역소득세나 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같은 재분배 방법을 통해서 키워드 재분배 사람들의 일을 덜하면서도 소비와 여가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로봇 문명을 뭐하는 사람? 낙관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뭐야? 일자리 없어지면 어때? 그만큼 기계가 다 일하고 기계가 생산물을 다 만들면 인간은 그냥 편하게 누워서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뭐 좋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없이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키워드 과연 더 행복할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쓰신 이 작가분께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라는 게 일을 하는 게 꼭 무슨 생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일이라는 게.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정체성을 지키는 정신 건강에 갖는 의미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로봇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온 생산물을 인간은 즐기기만 하면 돼 라고 보는 것은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의 의미라는 것은 생산의 목적도 있지만 자존감이나 정체성, 정신건강의 의미도 있다.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 사람이 늙어서 일을 하나도 안 하면 더 빨리 늙는다고. 그러니까 정신건강 때문에 그렇다고 해. 그리고 일을 하면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랐을 때의 어떤 뭐 뿌듯함, 뭐 성취감,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이거지. 세인아, 내가 그런 게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유튜브 녹화 중이야. 대답 잘해줘야 돼. 어차피 네가 말하는 건 여기 안 들어와. 준아야, 나는 준아 성적이 오름으로써 뿌듯함을 느끼는, 성취감을 느끼는 선생님처럼 보여? 자, 볼게. 사람마다 다르죠. 뭐 사실. 근데 아무튼 지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금전적 수단만으로 미래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래서 지나치게 단편적 접근 방식이다. 돈이 장땡이냐 임마. 일하는 게 뭐 돈만 있으면 되냐. 뭐 이런 거죠.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로봇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다 뺏기고 있다. 20세기 영국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은
인간은 권태, 죄의식, 피해망상증 때문에 불행해지며 그 대신 열정, 사랑, 노력과 체념, 그리고 일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산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그 일자리의 총량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겠지. 됐니?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더 체크할게요. 빨간색 잘 안 보일라. 권위자의 말을, 아이고. 권위자의 말을 인용. 그래서 서술 방식 인용이 있다는 거 하나만 더 기억을 할게요. 고된 노동은 힘들지만 적당한 일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의 필수적 요소라는 게 많은 현인들, 현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일을 하면 적당히 일을 할 수 있나? 뭐 특히 회사 들어가서 회사 부장, 사장한테 많은 현인들께서 적당한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퇴근하겠습니다. 이게 되냐 현실적으로? 사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냥 계속 퇴근하게 이러겠죠. 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직장생활이 일어나.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에도 공동체의 안녕과 구성원 행복을 위해서 적정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이거는 뭐 체크만 할게요 그냥. 혹시 하나 이걸 빈칸 넣기 해가지고 빈칸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나 이런 거 나올지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전망이 아직은 이걸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야! 열심히 연습 중이야. 많이 좋아졌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써봐야지. 유산이나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 포인트는 뭐야? 사람은 일을 통해서 그 생산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러셀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일을 하면 행복하지. 직업의 세계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자, 지금부터 이제 뭐 나올 거야? 해결책 나올 거야. 모든 일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생 직업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자, 체크포인트 별표. 일단은 이러한 사회 속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고, 문제점 이야기를 한 거고, 글쓴이가 제시하는 무슨 방안? 해결 방안. 별이 그려지다가 말아. 별, 못 믿겠지만 별을 그린 겁니다. 자, 요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달라진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려면 다음 상황에 유의하여 길을 찾아야 된다. 요거 별표. 사회가 안 도와준다. 야, 쉽게 말하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키워드 뭐라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자, 세 가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최신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 부분은 색칠되어 있죠? 우리가 빨리 이제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당장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는 거지만 이 공부라는 본질을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나를 지키는 힘이야. 그잖아. 이런 지문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로봇 사용 설명서라도 읽으셔야 될 거 아니야. 공부는 자기를 지키는 힘이에요. 자, 봅시다. 이때
인공지능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로봇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자. 키워드 로봇 환경에 뭐하자? 적응해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해서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춰라. 그리고 그런 환경에 적응해라 이 말이죠.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미세 수술의 수술용 로봇을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는 덜 긁자 그냥. 이제껏 사람이 해오던 직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낼 로봇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업을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로봇이 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얘가 더 잘해. 그럼 걔한테 그걸 다 뭐 해라. 맡겨라. 뭐 더 잘하는 로봇한테 맡기자. 그리고 나서 인간은 뭐 하자? 새로운 좀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고 존재하지 않던 가치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자. 로봇이 더 잘하는 거는 맡기자 로봇한테. 말이 쉽지 뭐 이게. 아무튼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유지, 개선, 탐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 계속 공부하라는 거야. 평생 직장이나 종신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유연성과 평생학습자로서의 태도이다. 뭐 밑줄 체크 포인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로봇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더라도 곧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상황에 내가 적응을 했더라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이 정도면 됐어라고 했다가는 발전하는 기술을 결국은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환경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밑에 뭐 유연한 태도라고 적혀 있고요. 유연성을 발휘해서, 자, 유연성이라는 단어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인간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에 맞닥뜨려 왔지만 언제나 유연성을 잃지 않고 창의적 방법을 찾아 헤쳐왔다. 유연성은 불안 요소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공부해라 이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해결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죠. 첫째, 로봇한테 맡기고 우리는 새로운 걸 찾자. 둘째,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계속 공부하자. 됐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라. 인간다움을 지녀라 이 말이야. 아무리 로봇이 득세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결정과 관리는 사람이 담당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좋은 동료, 곧 인격을 갖춘 사람이 더욱 귀하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덕성을 지녀라. 자, 세 가지. 로봇한테 맡기고 새로운 걸 찾자. 두 번째,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자. 세 번째, 인간다움의 덕성을 갖자. 됐니? 까지 해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요. 얘는 학습활동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앞에 내용 요점 정리한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더 볼만한 건 없고요. 그냥 꼼꼼하게 요점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럼 제일 앞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앞부분은 그냥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다음 페이지니까 288페이지에 보시면은 밑바닥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산업사회는 1기계 시대는 뭐였어? 아까 증기기관. 그죠? 2기계 시대는 디지털 컴퓨터. 그래서 1기계 시대 때는 이제 육체 노동을,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2기계 시대가 됐을 때는 지적, 정신적 부분까지도 로봇이 담당해.
그래서 일자리를 뺏기는 비관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야. 지식기관 산업부. 예전에는 뭐 이랬지만 점차 3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건 그냥 지문 내용 정리한 겁니다. 그죠? 참고 자료는 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289페이지에 전문직, 이건 대체된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예를 들어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시를 활용한 지문 구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이 사람은 딱 봐도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죠. 뭐 이건 읽으시면 돼요. 그냥. 점점점 사람이 밀려나고 있다고. 점점점 밀려나고 있다고. 빈칸에 뭐 답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갈 데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됐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이 사이드를 잠깐 보시면 미숙 요 부분 미숙련 노동자는 옛날에는 산업사회 때는 이 미숙련 노동자가 밀려난 거야. 밀려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쪽으로 간 거야. 일자리를. 그런데 미래사회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얘기야. 쉽죠? 이게 지문 내용 상당히 쉬워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문 내용 다 읽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사이드 부분 같은 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에서는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오른쪽 사이드에 이거 나오죠?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자. 됐니? 알고. 그 다음에 밑을 보시면은 일자리 감소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으로는 총량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들면 되지 라고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자리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다?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총량만 중요하다. 개인은 유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글쓴이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 일자리라는 것이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행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됐니? 그래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1번은 저 앞 페이지에 나와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데 1번은 이제 새로운 과제를 창출해라. 2번 지속적인 학습을 해라. 3번 덕성을 지녀라. 됐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 상당히 쉬워요. 포인트가 이 부분만.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이야기했어, 사실. 그죠? 사회적 차원에서 뭘 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만 조심하세요. 글쓴이가 제시한 대안의 특징, 이 부분. 개인적 차원의 대안 제시. 요것도 이제 오답 만들면 사회적 차원의 대안 제시 이러고 나와. 개인적 차원의 대안 제시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내용 정리를 마칩니다.